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 중기 깊은 산골짜기에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암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 바깥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에는 연아라는 소녀와 그녀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은 웃음을 지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녀였습니다. 20살이 된 연아는 비록 눈은 보지 못했지만 손끝에 감각이 남달랐고 귀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비가 곧 내릴 것 같아요. 개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연아의 말에 외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걷어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다리를 절었기에 집안일은 대부분 연아가 도맡아 했습니다. 연아는 집 주변에 약초를 기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며 지냈습니다. 연아야, 너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우면 하늘도 너의 말을 들어주는지. 이 할미 늙은 다리가 오늘따라 더 아프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할머니, 다리가 아프신 날은 측백나무 껍질과 당귀를 달인 차가 좋대요. 연아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눈으로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빛은 어떤 모습일까? 꽃은 어떤 색깔일까? 할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연아는 가끔 밤하늘을 향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물동이를 쏟아붓는 듯한 빗소리에 연아는 할머니가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하고 비를 맞으며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연아는 빗소리가 좋았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에 빗방울이 닿는 소리, 그것은 연아에게 세상의 색깔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아, 갑자기 들려온 신음 소리에 연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연아는 지팡이를 더듬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신지요? 괜찮으신가요? 대답이 없자 연아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이 시냇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아는 놀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열이 심하시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연아는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연아는 자신이 매일 걷던 길을 기억하며 낯선 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연아는 그 사람의 체온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다친 사람이 있어요. 외할머니는 놀라 문을 열었고 연아는 낯선 이를 방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고 고운 옷차림에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집 자제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이 너무 심해요. 할머니, 제 약초 상자에서 쑥과 갈근 그리고 매실청을 꺼내주세요. 연아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도록 연아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젊은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여기는 산골 마을의 작은 집이에요. 제 이름은 연아라고 합니다. 어제 시냇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어요. 젊은이는 고개를 돌려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맑은 눈동자가 자신이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찰사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치고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아직 열이 있으시니 조금 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죽을 끓였으니 드셔야 해요. 연아는 그릇에 죽을 담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그녀가 맹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방 안을 거침없이 다녔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린 그날부터 도윤은 연하의 집에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 연하의 집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조차 없었던 도윤은 이제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어떻게 이렇게 약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할머니께서 약초의 향과 질감을 알려주셨죠. 나중에는 혼자서도 약초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하의 손가락은 민첩하게 약초의 잎과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눈이 보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도령은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일이지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책을 읽는 일이랍니다. 도윤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여태껏 글을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연하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연하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을에 약초를 전하러 간 사이 두 사람은 마당의 오동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집을 읽어주었고 연하는 눈을 감고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매화꽃 흩날리는 봄바람에 그대 생각 간절하네.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앞에 매화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도윤 도령, 매화꽃은 어떤 색인가요? 하얀색입니다. 눈처럼 하얀 꽃잎이 가지마다 피어 있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도윤은 말을 이어가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연하가 매화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령님의 말씀을 통해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세상의 모든 색과 모양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은 연하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연하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마음씨, 불평 한 번 없이 밝게 웃는 모습,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도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연하도 도윤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비록 도윤이 자신의 성씨와 집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연하는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양반가의 자제임을 짐작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도윤 도령, 이제 몸이 많이 나으셨으니 곧 떠나실 건가요? 어느 날 연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시험 날짜를 놓쳤지만 그것보다 연하를 떠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아직 조금 더 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연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집에 머물며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연하는 도윤에게 약초의 쓰임새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연하야,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젊은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오래 지내는 것은 좋지 않아. 어느 날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도윤 도령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도윤은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연하를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연하의 검은 눈동자에도 별빛이 비쳤습니다. 연하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고백에 연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 도령, 저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도령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연하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도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령님은 정말 잘생기셨군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그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연하 아가씨,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돌아와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 해도 자신의 존재가 도윤 도령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령님, 약속은 하지 말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연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여름이 깊어갈 무렵 도윤은 연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관찰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도윤 도령, 꼭 급제하셔서 돌아오세요. 연하는 도윤을 위해 직접 만든 부적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마다 정성껏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윤은 부적을 가슴에 품고 연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하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관찰사와 어머니 한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다. 산골 마을의 맹인 소녀가 너를 구했다고 들었다. 관찰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찌 맹인 평민을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냐? 게다가 내 혼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다른 혼인이 정해져 있다니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하는 제 목숨의 은인이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완강했습니다. 도윤은 절망 속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도윤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은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돌아가 자신의 급제 소식을 전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우연한 기회에 연하는 도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온 행상인으로부터 관찰사의 아들 이도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도윤 도령이라. 그렇구나. 도윤 도령은 이름을 숨기셨던 거였어. 연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댁의 아들과 맹인 평민 소녀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할머니, 저 떠나려 합니다. 도윤 도령이 돌아오시기 전에. 외할머니는 연하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녀 또한 관찰사 댁의 아들과 맹인 소녀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냐, 연하야? 네, 할머니. 도윤 도령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하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읽어주던 책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연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먼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약속대로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긴 것은 텅 빈 집과 외할머니의 슬픈 얼굴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떠났습니다, 도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연하가 도령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도령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며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연하를 찾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연하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대신 써준 것이었습니다. 도윤 도령께 저를 구해주시고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령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도령님의 앞날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하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그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연하를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연하가 준 부적을 쥐고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너가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나라도 그녀를 찾아보마. 도윤의 어머니 한씨 부인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 관찰사에게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관찰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한씨 부인은 몰래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연하가 살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랑한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 연하라는 맹인 소녀가 살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하 아가씨요? 아, 그 착한 아이. 몇 달 전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쉬운 일이지요. 그 아이가 있을 때는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언제나 약초를 나눠주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 아이가 맹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약초를 구분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나요? 한씨 부인은 궁금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눈은 보지 못해도 손끝 감각이 남달랐지요. 약초의 잎과 줄기만 만져봐도 어떤 약초인지 알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정말 고왔어요.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청소하고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아이였지요. 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연하 아가씨는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 연하를 찾으시오? 저는 연하 아가씨를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연하 아가씨에게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남쪽 해안가 마을로 갔다고 했소.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오. 그 아이는 자신 때문에 도윤 도령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떠났소. 한씨 부인은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연하 아가씨를 꼭 찾아서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연하 아가씨 없이는 웃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씨 부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떠나기 전에 남긴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연하가 남긴 것이오. 도윤 도령에게 전해달라고 했소.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도령님이 오셔서 바로 주지 못했소. 한씨 부인은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하가 직접 지은 시가 적힌 종이와 도윤이 연하에게 읽어주었던 시구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연하의 마음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관찰사를 설득하여 연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연하라는 소녀를 직접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워할 정도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관찰사는 한씨 부인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맹인 평민을 며느리로 들이면 우리 가문에 어떤 소문이 퍼지겠소. 게다가 아들의 출세에도 방해가 될 것이오. 출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들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도윤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시지 않으십니까? 한씨 부인의 간절한 말에도 관찰사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는 아들 도윤이 밤마다 연하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낮에는 관직에 충실했지만 밤이 되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연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도윤은 아버지에게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관찰사는 아들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직접 그녀를 만나보시지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시 부인의 말에 관찰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그 소녀를 만나보리다. 하지만 만약 그 소녀가 정말로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말은 없소. 한시 부인과 도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연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남쪽 해안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약초를 모으고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도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아 아가씨, 오늘도 바다에 나가시나요? 마을의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녀에게 도윤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다에 인사하러 가려고 해요. 연하는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바람을 타고 오는 소금 냄새. 이 모든 것이 연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분명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도윤의 목소리에 연하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윤 도령님이신가요? 그래요. 저입니다. 이도윤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연하 아가씨가 떠난 후 저는 모든 해안가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손끝으로 약초를 구분하는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도윤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하 아가씨,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 부모님께서도 아가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습니다. 도윤 도령님, 저는 신분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도령님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을 뿐입니다. 도령님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 어머니께서는 이미 아가씨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아가씨를 직접 뵙고 대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의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제 마음과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맹인이지만 제 마음만은 누구보다 밝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연하 아가씨, 제가 맹세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관찰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찰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양반가의 대문 앞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연하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시 부인과 관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가 말하던 그분이냐? 관찰사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연하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연하라고 합니다. 관찰사는 연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오. 관찰사의 질문에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도윤 도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분의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우려하여 떠났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도령님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곁에 머무는 것이든 떠나는 것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연하의 말에 관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느껴졌으며 매우 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토록 순수하고 깊을 줄이야. 내가 잘못 판단했구만. 인정하지. 관찰사의 말에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시 부인은 연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야, 이제 우리 집의 식구가 되었구나. 내가 도윤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날 밤 도윤은 연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하 씨, 제가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연하 씨의 눈을 한번 진찰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혹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도령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도윤은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연하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첫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연하와 도윤의 혼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큰 혼례를 계획했지만 연하의 소망에 따라 검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신 혼례에 쓰일 비용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연하는 한양의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원은 옆 나라에서 새로운 의술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소? 의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의원은 연하의 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있어. 부인의 눈은 막이 덮여 있을 뿐 안의 구조는 멀쩡한 것 같소. 내가 그 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보겠소. 연하와 도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매우 불안해하는 연하 부인에게 남편인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마음을 조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나 부인 곁에 있을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영혼이 제가 사랑하는 부인의 본질이니까요. 우리는 지금처럼, 아니 앞으로 더욱 깊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나리.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나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은 특별한 약재를 가져와 연하의 눈에 바르고 조심스럽게 막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눈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하오. 그리고 천천히 빛에 익숙해져야 하오. 일주일이 지나고 연하의 붕대를 풀 시간이 왔습니다. 도윤은 연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소? 의원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의원은 천천히 붕대를 풀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시오. 의원의 말에 연하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흐릿하지만 연하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나리.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 코, 입. 그녀가 손으로만 느껴왔던 그의 얼굴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인, 볼 수 있으신가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볼 수 있어요. 나리께서 정말 잘생기셨네요. 도윤은 연하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하는 점점 더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꽃의 색깔, 하늘의 파란색, 밤하늘의 별.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관찰사와 한시 부인도 연하가 시력을 되찾은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연아야,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어느 날 한시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한시 부인은 며느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연하는 그녀를 치료해준 의원에게 제자로 들어가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손끝 감각과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빠르게 의술을 익혔습니다. 몇 년 후 연하는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도윤은 관직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도 아내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노력과 용기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저를 구했던 그날부터 저는 부인의 빛나는 마음에 끌렸지요. 연하와 도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 키웠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연하는 종종 자신이 맹인이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나는 세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연하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와 도윤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처음 만났던 시냇가를 찾아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부인,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부인께서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까요. 인연이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도윤은 연하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연에 매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하와 도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고 연하의 의술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도윤도 관직에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머리가 하얗게 샌 노부부가 되었을 때도 도윤은 매일 아침 연하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다 주었고 연하는 저녁마다 도윤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시냇가에 앉아 손을 잡고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연하와 도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됩니다. 연하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장애는 한계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하는 시력 대신 예민한 손끝 감각과 귀로 세상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키웠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연하와 도윤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하와 도윤처럼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종시대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의주 땅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인 이곳은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하였고 멀리 서역에서 온 상인들도 간혹 모습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의주 마을 외곽의 언덕 위에는 의주 목사 김대감의 넓은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뒤편 산자락에서는 한 남자가 묵묵히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얼른 패야지. 오늘 밤은 춥다던데. 춘삼은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려나간 채 살아가는 머슴이었습니다. 15해 전 오랑캐의 침략으로 그의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도망치던 중 화살의 다리를 맞았지만 혼란 속에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바빠 그를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상처가 심해져 다리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절룩절룩 또 온다. 야야,
저 다리 못 쓰는 재수 없는 놈 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쟤만 살았대.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자꾸 나쁜 일 생긴 거야.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불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직 의주 목사 김대감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산자락의 나무꾼 처소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춘삼아, 세상은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법이야.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은 그저 잘 보이지 않게 살아야 해. 함께 일하는 박영감의 말에 춘삼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김대감의 집에서 일했던 늙은 머슴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무거운 일은 하지 못하고 산에서 춘삼과 함께 단순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적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인들을 약탈하였지만 춘삼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머슴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춘삼아,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는구나. 김대감께서 가끔 산을 오르실 때면 춘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네, 대감님.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한 법이다. 내가 비록 한쪽 다리는 없어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굳고 바르다. 잊지 말거라. 김대감의 따뜻한 말씀에도 춘삼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생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맑은 날이었습니다. 춘삼은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갯마루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과 화살이 난무하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래? 박영감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가서 도와야 합니다. 춘삼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우리가 챙길 것이나 챙기러 가면 될 일이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까지 죽으면 어쩔래? 박영감의 말에도 춘삼은 목발을 짚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춘삼이 발을 떼자 박영감도 한숨을 쉬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갯마루에 도착하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차 하나가 뒤집혀 있었고 그 주위로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산적들로 보이는 이들과 이국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춘삼은 한쪽 다리가 없는 불편함에도 바닥을 기어가며 하나하나 생존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때 하얀 면포를 뒤집어 쓴 이국적인 여인이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상태가 위중해 보였습니다. 그녀 옆 나무 그루터기에는 보석과 금화가 가득 담긴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박영감님,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감이 다가왔지만 그의 시선은 여인이 아닌 보자기에 꽂혔습니다. 이런 버문이구만. 우리가 운이 좋았어. 어서 이것만 챙겨서 가자. 하지만 이 여인을 구해야 합니다. 화살을 맞았어요. 멍청한 놈. 저 옷 봐라. 분명 서역인이다. 청군이든 관군이든 들이닥치면 우리도 그냥은 못 넘길 거다. 죽게 생긴 놈 하나 챙기다 같이 죽는다. 이 보물이나 챙기자. 춘삼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먼저 챙겨주었다면 그의 다리는 잘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바보 같은 놈. 그럼 내가 저 여자를 살리든지 해라. 난 이제 부자가 될 테니. 박영감은 보자기를 움켜쥐고 빠르게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춘삼은 목발을 땅에 짚은 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화살이 박힌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화살은 가슴 근처 어깨 부분에 꽂혀 있었습니다. 춘삼은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과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여인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업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박영감은 보자기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밤을 틈타 국경 너머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사람의 발길 드문 압록강 근처 안개가 옅게 깔린 강가를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중 낯선 복장의 군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눈빛이 매서운 청나라 군사들이었습니다. 거기 서시오. 당신은 누구요? 박영감은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품만의 보자기를 뒤로 숨기려 했으나 그들의 눈길은 이미 보자기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꾼일 뿐이요. 그는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기름기 어린 비열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숨기고 있어? 보여보시오. 군사 중 한 명이 다가오자 박영감은 잔뜩 주눅든 척하며 보자기를 옆구리에 꼭 끌어당겼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요. 마누라 병에 좋다는 약초 몇 뿌리요. 냄새는 좀 지독하오만. 그러나 군사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살피던 다른 군사가 돌무더기 너머에서 외쳤습니다. 대인, 여기 시체들이 있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시체가 있다는 고갯마루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역인들로 보이는 시신 몇 구가 뒹굴고 있었고 마차 잔해와 찢긴 천,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신 중 하나는 목이 졸린 채로 다른 하나는 옆구리에 깊은 칼자국이 난 채로 쓰러져 있었으며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바위에 선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하지만 군사 하나가 그의 손을 낚아채듯 붙잡더니 보자기의 가장자리에 묻은 서녀를 눈치채고 외쳤습니다. 대인, 이 피, 짐승 것이 아닙니다. 사람 피요.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수가 다가와 박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고갯마루에서 습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이 주변에서 이상한 복장의 무리가 움직였다는 첩보도 있었고 당신 이들과 관련이 있어? 박영감은 헛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놈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요. 정말이요. 소인은 손뗀 것밖에 없어. 거기 그 금부치가 눈에 띄길래 그냥.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군사가 시신의 손바닥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그 형상은 박영감의 소매자락 안쪽에 남아있던 마른 핏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휘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들이 박영감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차를 추포하여 군용으로 넘기라. 이건 단순한 산적질이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휘관은 흩어진 금속 조각들 사이에서 천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라비아 문자와 함께 조선 땅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지도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자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춘삼의 오두막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화살을 살폈습니다. 화살을 뽑아야 했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춘삼은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상처 주변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빠르게 화살을 뽑고 상처를 압박하였습니다. 제발 살아나길. 춘삼은 여인의 상처를 세심하게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한 적삼을 찢어 새 옷을 만들어 그녀에게 입혔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이 다른 옷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지만 곧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때 춘삼이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춘삼의 말에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춘삼이 사용하는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마디 조선어를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물. 여인은 목을 가리켰습니다. 춘삼은 즉시 물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발음으로 조선어를 내뱉었습니다. 춘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조선말을 아세요? 조금 배웠어요. 여인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후아리운, 조선어로 화련입니다. 화련? 이름이 아름답네요. 저는 춘삼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몇 가지 단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화련은 종종 가슴에 달린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련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춘삼의 도움으로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조선어 또한 서서히 더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군의 복장을 한 이들이 춘삼의 오두막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춘삼은 그들의 복장과 말투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관군이 아니라
청나라 군사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요? 저는 의주목사 김대감 댁의 머슴 춘삼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어? 네, 혼자 지냅니다. 가끔 박영감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지만 군사 중 한 명이 오두막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어? 외국인 여자. 특이한 피부색에. 춘삼은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못 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그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군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춘삼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두막을 떠나며 경고의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만약 수상한 사람을 보게 되면 즉시 알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오. 그들이 떠난 뒤 춘삼은 화련을 숨겨두었던 목재 창고에서 불러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와도 됩니다. 화련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군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맞아요. 그들은 청나라 군사 같았어요. 왜 당신을 찾고 있는 건가요? 화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상인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춘삼은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의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비야? 그게 어디지요? 서쪽. 매우 먼 곳이에요. 사막이 많고 아주 뜨거운 나라예요. 아버지와 저는 비단길을 따라 여행을 했어요. 천국을 지나 여기 조선까지 온 거예요. 왜 조선에 오셨나요? 특별한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푸른 옥. 조선에서만 나는 보물이죠. 춘삼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옥은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는 박영감이 가져간 그 보자기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조선의 임금님께 드릴 조공품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군사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 아버지의 적들과 손을 잡았어요. 춘삼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화련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녀를 돕는 자신 또한 위태로운 입장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화련은 놀란 눈빛으로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련의 조선어는 점점 유창해졌습니다. 그녀는 춘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하산은 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상단의 주인이었으며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을 하며 막대한 부를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 저를 데려오셨죠. 조선은 신비로운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춘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라들을 두루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나라에는 정말 모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나요? 화련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 같아요. 밤에는 별이 정말 가까이 보여요. 그녀는 손을 뻗어 별을 잡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춘삼은 그녀의 맑고 생기 있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다리가... 화련은 조심스레 춘삼의 다리를 가리켰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춘삼은 담담한 표정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오랑캐 침략이 있었어요. 그때 화살에 맞았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결국 잘라내야 했습니다. 화련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을 떨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의원들이 많아요. 다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의족을 달아드려요. 당신도 그런 의족을 착용하신다면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요? 그런 게 가능하다니? 춘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상단에는 그런 의술에 능한 분도 계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화련의 말에 춘삼의 가슴은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쪽 다리 없는 불쌍한 머슴일 뿐이에요. 당신은 대상인의 따님이고. 화련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상처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지혜를 가진 이로 존중받죠. 당신처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 앞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별자리를 사막의 등대라고 불러요. 길 잃은 상인들을 안내해주는 별이에요. 화련이 북극성을 가리켰습니다. 춘삼은 그녀의 손끝을 따라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죠. 이름은 달라도 같은 별이네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화련의 말에 춘삼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에요. 청나라 군사들이. 청나라 군사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화련을 자신만 알고 있는 숨겨진 동굴로 안내하였습니다. 이곳에 계시면 안전해요. 이 동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화련은 두려움에 떨며 춘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도 위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벌어야 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춘삼은 화련의 손을 살며시 놓고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 군사들이 오두막을 둘러쌌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말하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춘삼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저 혼자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는 너가 그 여자를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춘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군사들은 오두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춘삼을 나무에 묶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춘삼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련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에서 나온 화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군사들은 화련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보물이잖아요. 제가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사람은 풀어주세요. 군사의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보물은 찾았소. 당신 아버지가 보낸 비단과 보석은 이제 우리 것이오. 이제 당신만 데려가면 돼요. 화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군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아요. 저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이분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산 너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명의 기마병들이 산길을 타고 거세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앞장을 선 이는 조선 갑옷을 갖춘 관군, 그리고 그 옆에는 이국적인 복장을 한 무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조선 의주목사 김재찬 대감의 명으로 고한다. 청나라 군사들은 돌연한 기습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화련을 인질로 삼으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병사들과 화련의 아버지 쪽 무사들이 합세한 기마병들은 완벽한 협공으로 그들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짧고도 치열한 전투 끝에 청군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한 무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곧장 화련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주인어른께서 밤낮 없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화련은 그제야 눈에 눈물이 맺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의주 객사에 머무르시며 의주 목사의 지원을 받아 저희를 급히 보내셨습니다. 어서 모시겠습니다. 화련은 곧장 피투성이가 된 춘삼이 묶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나무에 단단히 묶인 채 얼굴과 팔 곳곳에 핏자국과 멍이 가득했습니다. 춘삼, 괜찮으세요? 김대감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풀어주었고 춘삼은 비틀거리며 일어난 뒤 화련을 바라보며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해서. 화련은 무사들에게 급히 외쳤습니다. 이분을 당장 치료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립니다. 무사들은 고개를 숙이며 곧바로 춘삼에게 손을 댔고 관군은 청나라 군사들의 시신과 포로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삼은 의주 객사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화련은 마침내 아버지 핫산과 재회하였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었으며 화련을 보자마자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내 딸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널 잃을 뻔했구나. 핫산은 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화련 또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무사한 건 모두 이분 덕분이에요. 화련은 춘삼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죽을 뻔한 순간에 저를 구해주셨고 청나라 군사들에게 저를 넘기지 않기 위해 고문까지 견뎌내셨어요.
핫산은 춘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는 춘삼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듯하였으나 곧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의 젊은이여,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을 구하였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 춘삼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인, 제가 한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핫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춘삼이라고 합니다. 춘삼, 당신은 내 딸의 목숨을 구했소. 우리 아라비아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의 은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답을 해야 하오.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춘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멸시 속에 살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죠. 그러던 중 화련히 말했던 아라비아의 의족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화련 아가씨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족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춘삼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핫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족은 아주 흔하오. 더 큰 보상을 원하지 않소? 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쪽 다리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일 것 같습니다. 핫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삼, 당신은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오. 약속하겠소. 우리와 함께 아라비아로 간다면 최고의 의사가 당신에게 꼭 맞는 의족을 만들어줄 것이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우리 상단에서 일할 자리도 마련해 드리겠소. 춘삼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아라비아로 데려가신다고요? 물론이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은인이오. 우리 문화에서는 생명의 은인은 곧 가족과 같은 존재요. 그 순간 화련히 다가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삼, 저희와 함께 가요. 아라비아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불길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용기와 선함이 존중받을 거예요. 춘삼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켠엔 한 가지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핫산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직접 김대감을 찾아뵙고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겠소. 당신이 우리 상단에서 맡게 될 중요한 역할도 함께 말씀드릴 것이오. 며칠 뒤 핫산은 말 그대로 직접 의주의 객사에 머물고 있던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중한 예로 인사를 올린 뒤 춘삼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를 향한 상단의 깊은 감사와 제안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김대감은 처음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놓았고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원하였소? 예,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소중히 모실 것입니다. 김대감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소.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고닫지. 내가 병석에 있을 때도 물 한 그릇, 약 한 첩도 정성으로 챙기던 아이였소. 그는 핫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하시오. 내가 말릴 이유도 자격도 없지. 오히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그대에게 고맙소. 그날 저녁 김대감은 직접 춘삼을 불러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춘삼이 아니라 아라비아 상단의 정식 사내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춘삼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언제나 내가 자랑스러웠다. 잘 살아다오, 춘삼아. 그 말에 춘삼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 대접을 받은 듯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출발을 앞둔 마지막 밤, 춘삼은 객사 자신의 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선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화련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고운 비단 옷은 은은한 광택을 머금었고 머리에는 이국적인 문양의 보석이 촘촘히 수놓인 면사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조선 여성들과는 다른 빛깔, 따사로운 사막의 햇살을 닮은 듯한 꿀빛이 돌았고 눈매는 깊고 선이 뚜렷하여 한눈에 보아도 낯선 이방인의 기품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는 길고 가늘었으며 어깨선은 매끄러웠습니다. 비단 옷 아래로 은근히 드러나는 곡선은 조선 여인들보다 더욱 선명하고 이국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허리는 유려하게 잘록했고 골반은 부드럽고도 깊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작지 않았으나 결코 지나치지 않았고 옷 사이로 드러나는 숨결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춘삼. 화련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누르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말보다 먼저 방 안을 은은히 물들였습니다. 화련 아가씨, 무슨 일이신가요? 화련은 말없이 다가와 춘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옆에 다가서자 부드럽고 이국적인 향내가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듯 내려앉은 향은 사막의 꽃처럼 이질적이면서도 황홀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먼 길을 떠나게 될 거예요. 아라비아까지는 몇 달이고 말을 달려야 하겠지요.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기대되면서도 두렵습니다. 화련은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선 여인들과는 달리 손가락이 길고 유연했으며 살결은 모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긴 여정을 떠나기 전날 밤에 마음을 나누는 풍습이 있어요.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품에 새기기 위한 전통이지요. 춘삼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 따스함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영혼을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련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낮게 속삭이는 노래처럼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춘삼, 당신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어 놓으셨어요. 화련은 천천히 면사포를 벗어내리며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빛처럼 흐르는 머릿결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달빛은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리며 이마와 콧등, 입술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춘삼의 다리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 춘삼이 가장 깊숙이 감추고 있던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용기와 인내의 흔적이지요. 그녀는 상처의 곡선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며 마치 그것이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춘삼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련은 말없이 천천히 옷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고운 비단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피부가 드러났고 그 낯선 곡선들은 춘삼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부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은 부드럽고도 깊게 이어졌으며 그녀의 허벅지는 탄력 있고 단단한 선을 따라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황금빛 피부는 은은한 땀방울에 젖어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방 안은 달빛과 숨결, 떨리는 기척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련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고 그녀의 입술은 춘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춘삼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는 마음이 하나인 듯합니다. 그 밤 그들은 말보다 깊은 감정과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화련의 손길은 춘삼의 불안과 상처를 하나하나 덮어주었고 춘삼은 그녀의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달빛은 이불 위로 천천히 드리워졌고 그들의 숨결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름 없는 밤이었지만 서로를 가장 깊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핫산의 상단은 조선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로를 통해 청나라를 지나 서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춘삼은 김대감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춘삼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고 김대감께서는 그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셨습니다. 춘삼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그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물건이었죠. 다음 날 핫산의 상단은 의주를 떠났습니다. 춘삼은 화련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 옆에서 말을 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조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그의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지나 서역의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아라비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춘삼은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 무역의 방법 그리고 약초에 대한 지식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도착한 춘삼은 그곳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웅장한 건물들, 화려한 시장과 다양한 사람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로웠습니다. 핫산은 약속대로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 춘삼에게 맞는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족은 나무와 가죽, 금속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춘삼은 점차 그것에 익숙해져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삼은 이제 자신의 장애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핫산은 춘삼에게 상단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춘삼은 자신의 약초 지식을 살려 상단의 의약품 거래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약초와 의학 지식은 아라비아에서도 귀하게 여겨졌고 춘삼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화련과 춘삼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핫산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아라비아의 전통에 따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춘삼은 자신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삼은 핫산의 상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과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총괄하는 부상단주가 되었으며 그의 지혜와 정직함은 모든 상인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삼과 화련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핫산의 상단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핫산은 조용히 춘삼을 불러 앉혔습니다. 춘삼, 내가 나이가 들어 이제 모든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소. 이번에 조선으로 가는 상단을 직접 이끌어 주겠소? 춘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님, 화련과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물론이지.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렇게 춘삼은 상단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더 이상 푸른 옥을 찾는 가난한 머슴의 여정이 아니라 귀한 비단과 향료, 아름다운 보석을 싣고 조선과 무역을 잇는 당당한 상단주의 귀향이었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상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었습니다. 화려한 낙타와 말들, 이국적인 복장을 한 상인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단정한 조선인 사내.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삼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김대감을 찾아뵈었습니다. 김대감은 나이가 들어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오래간만입니다. 춘삼이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춘삼아, 정말 너였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올 줄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춘삼은 화련과 두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김대감은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웃었고 화련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 다리가 어떻고 말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구나. 춘삼은 조용히 김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날 대감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덕분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삼의 상단은 의주에 머무르며 큰 장사를 했습니다. 귀한 물건뿐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의 의술과 의족 기술 그리고 배움의 정신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우고 특히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의족 견본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그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과 기술자들은 그 정교한 구조에 감탄했고 여러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은 변해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절름발이 춘삼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다니. 귀한 외국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상단의 주인이 되었다더라. 그를 괴롭히던 이들도 어른이 되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삼날이 예전에 우리가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야 그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춘삼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달 뒤 그는 가족과 함께 다시 아라비아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를 배웅하려고 모인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밤 배를 타고 돌아가던 길. 갑판 위에 앉은 춘삼과 화련 그리고 그들 곁에 마주 앉은 두 아이의 눈망울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옛날에는 아버지가 다리를 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춘삼은 미소를 머금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한때 다리를 절었단다. 사람들이 날 불길하다며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은 쫓아다니며 놀리기도 했지. 화련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이겨냈단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도와주기로 했어. 우리 가족이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해.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야 해요? 춘삼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다. 그날 밤 파도 위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춘삼과 화련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어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산자락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김대감의 따뜻한 눈빛, 손을 내밀던 화련의 떨림. 그 모든 시간이 차곡차곡 모여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의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한쪽 발로 세계를 걷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와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하다. 그리고 춘삼이 남긴 말 역시 전해졌습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춘삼과 화련의 삶은 조선과 아라비아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두 세계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고 그 따뜻한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흐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전 중엽의 여름, 비는 며칠째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검푸른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고 낮인지 밤인지 모를 어둠이 초가 지붕을 짓누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큰 길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집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죠. 그 이름은 소연이라 하였습니다. 올해로 28, 세상에서 가장 짧은 혼례를 치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내는 혼인 사흘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소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집에서 살게 되었죠. 행여나 사내복 없는 여자라 손가락질을 들을까 소연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살았습니다. 삶이야 꾸역꾸역 이어졌으나 가슴 한켠 사람 살 냄새가 그리울 때면 소연은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쐬어드는 그 밤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찜통에 뜨거운 물을 부어 목욕물을 만들고 천천히 속적삼을 벗었습니다. 속옷을 풀고 젖은 저고리를 다시 걸쳤죠. 방 안엔 불기운이 돌았고 작은 창호지 틈새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소연은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어깨를 눌렀습니다. 긴 머릿결이 젖은 채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아래 속저고리는 이미 흠뻑 젖어 살결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명주 위로 맥박이 뛰었고 그녀의 가슴도 그와 함께 미세하게 들썩였죠. 그녀의 손길이 목덜미에서 시작하여 가슴께를 지나 아래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속저고리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감촉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창문이 살짝 열려 습한 안개가 슬며시 스며들 뿐이었죠. 착각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여미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낯선 온기가 느껴졌죠. 그 손은 분명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녀는 두 팔로 가슴을 감싸고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그 낯선 손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길고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손. 마치 오래된 연못처럼 조심스레 가슴께를 쓰다듬던 그 감촉이.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등 뒤로 다가오는 기척이, 숨을 고르면 속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그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하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몸을 감쌌지만 온몸이 아직도 누군가의 손끝 아래에 놓인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방이 아닌 안개 자욱한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어깨를 스치고 발 아래에는 얕은 물이 고여 있었죠. 소연. 뒤에서 누군가 부르기에 돌아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칼, 그리고 슬픈 눈. 그는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젖은 저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고도 불온한 그 손길. 소연은 놀라기도 전에 그 손에 몸이 맡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고 속저고리는 다시금 젖어들었습니다. 이 손길은 낮에? 소연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속저고리는 꿈에서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그 순간 느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우연히 마을 무녀 매화를 마주쳤습니다. 소연이냐? 밤에 잘 잤니? 네,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무녀는 소연을 천천히 훑어보며 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너에게서 냄새가 나는구나. 네? 그것들, 100년을 굶은 홀령들은 젖은 여인의 냄새에 미쳐 날뛰기도 하지. 무녀의 말에 소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등 뒤를 돌아보았죠. 그 순간 멀찍이서 흰옷 입은 사내의 그림자가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그날 이후로도 몇 날을 더 뒤척였습니다. 잠에 들면 어김없이 같은 꿈이 이어졌죠. 안개 자욱한 연못가, 흰옷 입은 사내. 그의 눈빛은 언제나 슬펐고 손길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연, 나를 기억해줘. 그러다 잠결에 깨어나면 속저고리는 어김없이 젖어 있었고 어느 날은 젖은 머리칼 한 올이 베개맡에 남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이게 어찌하여? 그녀는 점점 이 꿈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고 무서움보다 더 큰 이상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비가 멈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찜통에 물을 올리고 젖은 저고리를 걸쳐 입었습니다. 창을 열자 안개가 옅게 깔린 마당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개 너머 다시 흰옷 입은 사내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죠. 소연은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낯선 기운이 그녀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또렷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목덜미로 흘러든 숨결은 마치 오래된 연못처럼 나직했습니다. 소연은 두려움에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팔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고 있었죠. 이 손은 대체 누구의 것이냐고요? 속저고리 아래로 스며든 손끝이 그녀의 살결을 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탐욕보단 그리움이 먼저인 손길이었습니다. 소연은 순간 그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안 돼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순간 그 사내의 형체는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방 안엔 다시 고요한 안개만이 남았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뺨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는 순간 그 사내의 이름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도윤. 그것은 너무나 또렷했기에 소연은 눈을 떠 사방을 살폈지만 방 안엔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소연은 무녀 매화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 근처에서 죽은 총각이 있었던 적 있어요? 매화는 묘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꿈에 나온 것이 도윤이냐? 소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무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100년 전 이 고개를 넘어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했지. 헌데 길목의 주막에서 독을 탄 술을 먹고 그날 밤 죽어나갔다더구나. 그 주막 여종이 술에 독을 탔다더구나.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신은 묻히지도 못하고 뒤뜰 우물에 던져졌지. 그 후로 그 주막도 사라졌고 이 마을 근방엔 젊은 여인들만 호련히 사라지는 일이 있었단다. 무녀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그 여인들도 젖은 저고리를 입은 채 그 아이에게 끌려간 것이지.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도윤은 원혼인가요? 귀신도 원기도 잡신도 아닌 혼을 갈구하는 총각의 한. 그 아이는 살면서 여인의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죽었지. 너에게 오는 이유는 단 하나야. 욕망?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망도 한 가지야.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소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저고리를 입고 느낀 그 손길, 꿈에서 이어진 숨결, 그리고 그 품에 안기고 싶었던 이상한 충동. 그것은 단지 무서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연은 다시 젖은 저고리를 입고 침소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어김없이 그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그 존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처럼 소연은 그 손길을 천천히 맞이했죠. 도윤. 소연은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그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꿈도 환상도 아닌 그녀가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존재. 흰옷을 입은 총각 귀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나는 이제 너를 떠날 수가 없어. 그 말에 소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속저고리 아래로 스며든 손길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물들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은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한숨으로 가득했던 초가집의 밤은 이제 낯선 사내의 손길이 스며드는 불온한 축제의 시간이었죠. 도윤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안개처럼 스며들던 기척이 이제는 분명한 체온과 숨결, 살결의 감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터질 듯한 갈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나를 부른 거지. 그래요. 당신 없이는 이제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엔 자기도 모르게 탐닉된 정념의 고백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손이 도윤의 허리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입술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속저고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위로 그의 입술이 지나갈 때마다 소연의 가슴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날 왜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날 깨운 거야. 그 밤 소연은 저고리를 벗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젖은 천 위로만 그녀를 어루만졌고 그 촉감은 오히려 더 치명적인 쾌락이 되어 그녀를 뒤흔들었죠. 숨이 목에 걸리는 듯한 긴 탄성, 그녀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 젖은 저고리와 젖은 속살 사이로 퍼지는 그 음습하고도 달콤한 온기. 그것은 이승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현실보다도 생생했죠. 하지만 낮이 되면 소연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종일 누워있다가 겨우 저녁이 되어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보름이 지나자 소연의 얼굴은 창백한 도자기처럼 변해갔습니다. 두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푸르스름한 기운을 띄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요즘 왜 얼굴이 반쪽이 되었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깔려선, 그리고 몸이 왜 이리 차갑니? 그러다 할머니는 소연의 손목을 만지고는 화들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 아이, 맥이 이상하구나. 마치 산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섬뜩한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피부 아래로 푸른 실핏줄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달 사이에 흰 가닥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은 바가지로 물을 뜨려다 손끝에 파란 멍이 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녀의 팔을 꽉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고 그 순간 어젯밤 도윤이 움켜쥐었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등에도 허리에도 목에도 점점 더 많은 멍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온몸을 조이는 것처럼.
아니야. 그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이는 나를 사랑하잖아. 소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날 밤 도윤의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다급하십니까? 소연의 숨이 가빠졌고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눌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슬프고 그리움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은 욕망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때때로 일렁이는 붉은 기운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산신이 너와 나 사이를 눈치챘어. 우릴 떼어놓으려 해. 그러니 지금 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도윤의 눈동자엔 검은 연기 같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는 푸른 기운이 흘러나와 소연의 몸을 휘감았고 그 순간 소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면 100년이 되는 날이야. 그날이 지나면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그 전에 너는 내 것이 되어야 해. 그의 손길은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 더 원초적이고 무서운 집착처럼 느껴졌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연의 피부는 푸르게 변해갔고 그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그 품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 당신 지금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녀의 목덜미를 입맞추며 말했죠. 넌 내 것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죽은 이유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이유도 다 너야. 당신은 100년 전에 죽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의 형체가 흔들리며 검은 안개처럼 변했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너에게선 그녀의 냄새가 나. 그의 목소리는 한층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100년 전 그 주막의 처녀와 똑같은 눈빛, 똑같은 웃음, 똑같은 몸짓.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그녀는 술에 독을 타서 날 죽였어. 도윤의 손이 소연의 목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넌 그녀의 후손이지. 그 어린 무녀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그 주막 여종의 핏줄.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아낸 거야. 100년의 원한을 풀기 위해. 소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한과 복수 그리고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집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걸어둔 비녀가 꺾여 있었고 항아리 뚜껑은 혼자 열렸으며 그녀가 접해본 적 없는 낯선 산의 향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마당의 꽃들은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밤이면 방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때론 누군가 벽을 긁는 소리에 소연은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윤은 꿈속 사랑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건 건너집 여종이 말했습니다. 마님, 지난밤에 방 안에서 누군가랑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분 같이 숨을 섞는 소리도 그리고 여종은 겁에 질린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방 근처에서 피냄새가 나요. 마치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 같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멍이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 자국에서는 미세한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존재는 이제 그녀의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을에까지 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날 무녀 매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매화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소연아, 내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너의 혼이 이미 반은 저승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매화 할머니?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그 귀신이 내 혼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에 너는 완전히 저승으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그의 원한이 너를 통해 이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될 거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이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원기의 속임수야. 처음엔 사랑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엔 몸을 얻고, 마지막엔 혼을 얻지. 그가 변하기 시작했지? 점점 더 집착하고 강요하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도윤이라는 귀신. 그는 100년 전에 단순히 주막 여종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야. 그는 원래 그 사람을 납치해 팔아넘기려 했던 인신매매를 업으로 삼았지. 너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여종은 너의 할머니야. 소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찾아온 거야. 너의 몸에 흐르는 피를 느끼고 그는 100년 동안 복수를 꿈꿔왔어. 그리고 이제 그때가 거의 온 거지. 미안하다.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흰옷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먹빛의 도포를 입고 손에는 낡은 피리 하나를 쥔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소연, 이제 너도 나처럼 되어야 해. 꼭 일주일 남았어. 다음 보름날 자정,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가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그녀의 심장 위를 누르자 소연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점점 느려졌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언가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도윤의 형체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라. 그것은 무녀 매화였습니다. 손에는 부적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방 안 가득 향내와 불빛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식, 이제 진짜 널 데려가려 하는구나. 매화는 소연의 주변에 붉은 실로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북을 방의 동서남북에 배치했습니다. 이건 원혼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부적이야. 일시적으로 그를 막아줄 거야. 하지만 완전히 물리치려면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러야 해. 그리고 그건 보름날 자정에만 할 수 있어. 소연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때 나를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해. 그가 너에게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그날 밤 소연은 혼절한 채 온몸을 식히며 겨우 목숨을 붙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거부하면 넌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너의 안에 난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보름날 자정이 되면 내가 완전히 너를 차지할 거야. 그 어린 무녀가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그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검은 안개가 남았고 그것은 천천히 소연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고 매화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넌 죽는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아이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소연은 떨리는 눈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그를 보내줄 수 있죠? 무녀 매화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엔 이미 깊은 인연이 맺어졌어. 그 인연을 끊어내려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필요해.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이요? 하지만 제가 그를 사랑하면 더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아.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지. 그 아이는 지금 너를 소유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 매화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소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영혼의 거울이야. 보름날 자정 그가 너를 데려가려 할 때 이것을 그의 가슴에 대. 그러면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은 매화는 소연의 귓가에 속삭였고 소연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돼. 하지만 사랑을 모른 채 보내서도 안 돼. 그 혼이 너를 사랑했듯 너도 그 혼에게 마지막 사랑을 주어야 해. 그리고 떠나보내야 해. 그렇게 보름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매일 밤 도윤은 찾아왔고
매일 밤 소연은 매화가 쳐둔 부적 안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도윤의 모습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때로는 검은 안개로, 때로는 괴물의 형상으로, 그리고 가끔은 처음 만났던 그 슬픈 눈의 젊은 사내로 마을 전체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어나갔으며 밤이면 시뻘건 불빛이 산 위를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집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소연의 집 앞에 모였을 때 매화는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 아이는 피해자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100년 전 이 마을에서 죽은 왕귀야. 그리고 우리는 곧 그를 물리칠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매화의 호소에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보름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밤 소연은 스스로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단 한 번만 그대를 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을 열었습니다.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마지막 보름달의 소연의 방 안은 적막했고 창문 밖으론 연기처럼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초승달조차 숨은 밤, 소연은 다시 찜통에 물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목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속저고리를 걸쳐 입은 채 그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기다렸죠. 방 안의 내 모서리에는 매화가 설치한 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에는 영혼의 거울 부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밤의 끝자락, 살결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그와 동시에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시작된 북소리는 점점 마을로 그리고 소연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초가 모두 꺼지고 창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휘몰아치듯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개 속에서 도윤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흰옷을 입은 수려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쯤 붉게 타올랐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에서는 검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10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난 당신을 기다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는 바닥이 썩어 들어가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진짜 정체 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넌 이미 내 것이야. 아니요. 난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소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물러섰지만 곧 그녀의 손길을 허락했습니다. 내 이름은 도윤. 100년 전 나는 이 마을 근처 주막에서 죽었지. 난 당신을 만난 적 없어요. 소연의 말에 도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넌 날 몰라. 하지만 나는 널 알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모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나의 할머니. 당신을 죽게 한 그 여인이죠?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날 배신했어.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모든 것이요? 당신은 그녀를 납치해서 팔아넘기려 했잖아요. 그 말에 도윤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 심어둔 나무들이 한꺼번에 휘청거렸습니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녀는 날 죽였어.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실체를. 인신매매꾼으로서 젊은 여인들을 속여 팔아넘기던 당신의 정체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는 당신의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켰죠. 도윤의 온몸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눈과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바닥이 부식되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너도 그녀처럼 날 배신하는군. 도윤이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매화가 준 영혼의 거울 부적을 그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세요, 도윤.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형체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옷의 선비가 아닌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수많은 상처들.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많은 돈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100년 전 당신은 인신매매꾼이었어요. 그리고 내 할머니를 포함한 많은 여인들을 해쳤죠.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아니야. 도윤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도윤의 눈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겠죠? 그 아픔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도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피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원한도 집착도 없이 편히 쉬세요. 그녀의 손길에 도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같던 얼굴이 점점 인간의 얼굴로 돌아왔고 그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단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요. 소연은 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진정한 평화를 찾으세요. 그 순간 방 안에 놓인 4개의 북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는 점점 커지며 방 안을 진동시켰고 마당의 나무들은 갑자기 만개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밝은 빛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체가 점점 투명해졌고 마지막으로 그는 손을 뻗어 소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한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화와 해방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점점 빛의 입자로 변해갔고 마침내 창문 밖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입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밤하늘을 수놓더니 마침내 보름달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몸에 남아있던 푸른 멍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전체를 덮고 있던 암흑의 기운도 사라지고 우물물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방 안으로 들어와 소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해냈구나. 너는 그를 구했어. 그리고 너 자신도 이 마을도 구했어.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을 잘못 이해한 가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걸 보여줬어.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개도 어둠도 없었습니다. 푸른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맑은 물결 위로 꽃잎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흰옷을 입은 선비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도 욕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화로운 작별 인사였을 뿐입니다. 소연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도윤의 한과 원한으로부터 그리고 그녀 자신의 외로움으로부터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마을 어귀의 새 집으로 이사해 소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사내복 없는 여자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도윤의 홀령이 평화롭게 떠난 후 소연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남겨졌던 작은 생명은 곧 세상에 나와 그녀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설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처럼 고요하고 별처럼 밝은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죠. 설별이는 유난히 영특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 달빛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중얼 말을 하는 일이 잦았죠. 그리고 아이의 한쪽 눈동자는 짙은 검은색이 아닌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물 같은 색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아이의 출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부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화는 그 아이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별이가 마당에서 꽃잎을 모으며 놀다가 문득 말했죠. 엄마? 밤마다 우리 집에 오는 아빠가 있어. 소연은 손에서 빨래를 놓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응. 하얀 옷 입고 머리카락이 길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날 보고 자꾸 웃어. 엄마도 보고 웃어. 그리고 이것도 줬어. 설별이는 작은 손을 펴서 반짝이는 옷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연은 그 구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도윤이 처음 그녀를 찾아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것과 같은 옷구슬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니? 나 지켜준대.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대.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엄마한테 꼭 말해달래. 소연은 한동안 가만히 설별을 바라보다 조용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느껴지는 작은 숨결은 따뜻했고 그녀의 가슴 한쪽에는 오래전 밤의 기억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죠. 매화는 후에 소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의 푸른 눈은 저승을 볼 수 있는 눈이야. 그리고 도윤, 그는 완전히 이승을 떠난 것이 아니야. 그의 원한은 사라졌지만 그의 일부분은 그 아이 안에 남아있어. 아이를 통해 그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럼 도윤은 지금도 우리 곳에 있는 건가요? 그는 이제 수호자가 되었어. 너희를 지키는 수호령. 그의 사랑은 이제 집착이나 욕망이 아닌 진정한 보호와 돌봄으로 변한 거지.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이렇게 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소연은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머릿결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그녀는 창가 너머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간 자리에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아닌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손에 쥐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당신은 아직 우리 곁에 있었군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살며시 접어 딸의 베갯모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이 아이 잘 지켜줘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그날 밤 설별이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그 창가에는 달빛을 등진 흰 옷의 사내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욕망도 슬픔도 집착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먼발치에서 딸아이를 지켜보다 소연을 한번 바라보고는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검은 안개가 아닌 은빛으로 빛나는 안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별은 마을에서 특별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고 때로는 마을에 닥칠 재앙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의 아이라고 불렀고 소연은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소연 자신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화의 뒤를 이어 마을의 무녀가 되었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녀가 젖은 속저고리를 입고 의식을 치를 때면 이상하게도 그날은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귀신과 사랑을 나눴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네. 그리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품었을 때는 한이고 귀신이 사람을 품었을 때는 사랑이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자유와 평화를 준다더라. 그 말이 지금도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마을 어귀 주막의 술잔 위로 떠돌곤 한다죠. 소연은 여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 뻔했던 불온한 손길은 이제 그녀와 그녀의 딸을 지키는 따스한 수호자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을 마감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참된 의미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저 하늘 너머로 사라졌다죠.
이렇게 젖은 속저고리 사이로 스며들었던 그 손길은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영원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설별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은 다시 자신의 딸에게 전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는 비 오는 밤 젖은 속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보이면 그것은 행운의 징조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은야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